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3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학교, 개학, 개강 등 여러 가지 새 출발이 많은데요. 모두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자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3월이 되면 벌써 방학이 지나가 버렸네. 언제 또 이번 학기를 채우고 지나가고 다음 방학이 오지?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열심히 지나다 보면요. 방학이 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훌훌 지나가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오랜만에 다시 학교나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감과 좀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값진 시간이 된답니다. 3월 첫째 주 하면은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정말 눈비가 내리면서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맘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다시 따뜻한 옷을 꺼냈답니다. 저번 주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정말 봄나들이 가는 옷을 이제 꺼내야 하나 하는데 아니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3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학교, 개학, 개강 등 여러 가지 새 출발이 많은데요. 모두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자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3월이 되면 벌써 방학이 지나가 버렸네. 언제 또 이번 학기를 채우고 지나가고 다음 방학이 오지?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열심히 지나다 보면요. 방학이 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훌훌 지나가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오랜만에 다시 학교나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감과 좀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값진 시간이 된답니다. 3월 첫째 주 하면은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정말 눈비가 내리면서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맘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다시 따뜻한 옷을 꺼냈답니다. 저번 주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정말 봄나들이 가는 옷을 이제 꺼내야 하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꽃샘추위가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우입니다. 달려 달려 하나팀에 전부 탕진 달려 달려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였습니다. 3월 새 학기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전에도 아주 자세하고 길게 다뤘던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한 번 더 다루자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 주인공에 대한 전시회가 곧 막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전시회를 말씀드리자면요. 불멸의 화가 반고입니다. 전시회 이름에 벌써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왔죠. 이번 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주인공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전에도 반 고흐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면서 아주 길게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3월 16일까지가 전시회 마지막 기간이라서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겸 해서 또 이번에 전시회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이고요. 작년 2024년 11월 29일에 시작해서 올해 2025년 3월 16일까지 전시 중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이고요.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빨간 날은 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시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20분이시니까요. 혹시 회사나 일정 끝나시고 가시는 분들은 늦어도 오후 6시 20분까지는 도착하셔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24,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일하게 18,000원입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술의 전당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 외 다른 문의가 계시면요. 02-585-8988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10년 동안 900여 점의 회화만을 남긴 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우고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삶은 전설이 되고 작품은 신화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이번 전시는요. 10년간의 짧은 화가 생활을 살며 반 고흐가 남긴 불후의 명작들을 한자리에 모은 국내 단독 회고전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색과 붓터치가 살아있는 명화를 통해 막 작업이 끝난 듯한 반 고흐의 불꽃 같은 예술혼을 느껴보세요.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이 나고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관람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려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입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과 더불어 반 고흐 작품의 양대보고로 알려진 네덜란드 오털루의 쿠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 원화 작품을 통해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천재화가 반 고흐의 여정을 살펴보는 기념비적인 전시입니다. 관람 포인트 2번째, 비운의 화가 반 고흐의 삶과 예술에 대한 총체적 조명입니다. 37살의 나이로 요절한 반 고흐는 불운한 천재 화가의 원형으로 인류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너무나 인간적인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영혼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원화들을 통해 짧은 인생을 예술에 바친 반 고흐의 삶과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관람 포인트 3번째입니다. 전시사상 최고가의 작품. 이번 전시 작품은요, 국내 미술 전시 사상 최고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프랑스 미술사의 대가 외젠 들루크루아의 작품을 모사한 착한 사마리아인은 반 고흐가 생레미 지역의 정신병원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그린 작품으로 반 고흐의 최고가 작품 중 한 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요. 보험 평가액만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번 전시는 연대기적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챕터 1은 1881년에서 85년 사이를 일컬는 네덜란드 시기 작품이고요. 이 시기의 대표 작품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과 밀다발 등이 있습니다. 챕터 2는 1886년에서 88년을 일컫는 파리 시기고요. 이 당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식당 내부와 석양의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챕터 3, 1889년을 일컬는 아를 시기에는 양파가 담긴 접시 정물화와 씨 뿌리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있습니다. 챕터 4, 1889년에서 90년대를 일컬는 생리미 시기에는 협곡과 씨 뿌리는 사람, 밀레 원작의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5, 오베르쉬르 우아즈 시기는 1890년을 말하고요. 이 당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젊은 여인의 초상이 있습니다. 자, 이번 반고 전시가 여러모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3월 16일까지 방문해 보시고요. 혹시 못 가게 되시는 분들은 그림이나 서적, 또 제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빈센트 반 고흐 화가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대표 작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버벌젠트의 시작이 좋아입니다.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걸 원했어 아마 내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I feel good 느낌이 좋아 feeling good feeling good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except for one thing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yeah.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괜찮아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It's too new for me starting off the year alone 눈이 녹을 때쯤 봄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 시작이 좋아 yeah.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Yes I did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Feels good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For real for real 작년 이맘때보다 Yeah 훨씬 더 딱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였습니다. 자,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그의 삶을 좀 알아보고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고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가마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술 작가입니다. 반 고흐는 일생을 통해 빈번한 정신적 질환과 근심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37살의 나이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못했고요. 사후 후에야 알려진 반 고흐는 현대 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많은 작가들과는 달리 20살 후반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요. 유명한 작품들은 거의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그려진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반 고흐는요, 900여 점의 회화, 또 1100여 점의 드로잉과 스케치 등 총 20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자화상을 비롯하여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해바라기 등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로 각종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자, 이제 그의 생애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오도로스 반 고흐는 독일 개혁 교회의 목사였는데요. 빈센트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랐는데 이처럼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당대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가족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1811년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반 고흐가 센트 삼촌이라고 언급한 빈센트를 비롯하여 3명이나 아트 딜러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 고흐의 집안은 미술과 종교 이 두 가지의 직업으로 대를 잇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동생 테오도로스는 1857년 5월 1일에 태어났고 그 외에도 남동생 코와 3명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와 애나 그리고 월레미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반 고흐는요, 진지하고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고 해요. 교회의 선생님 혼자 약 200여 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마을학교에 다니다가 1861년에 그와 여동생은 집에서 약 32km나 떨어진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가정교사 집에서 공부를 배웠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어른이 되었을 때조차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866년 9월 15일 틸버거의 중학교에 다니면서 꽤 성공적이었던 화가 콘스탄틴이라는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1869년 7월에는 삼촌의 도움으로 헤이그의 아트 딜러 구필은 씨의 일자리를 얻었고요. 구필은 반 고흐를 트레이닝한 후 런던으로 보내 그곳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동생 테오의 아내는 이 시기가 반 고흐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살 때 꽤 성공적으로 일해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한편 머물고 있던 집주인의 딸 유지니 로에를 좋아했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나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그녀는 반 고흐의 청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종교에 헌신했죠. 삼촌과 파리에서 아트 딜러의 일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예술 작품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분노한 반 고흐는 4월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맙니다.
반고의 종교적 열성은 그가 화가라는 진정한 직업을 찾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신학 공부를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보내 삼촌과 같이 지내도록 했는데요. 1879년 1월, 반고는 벨기에의 석탄 광산마을에 임시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곳 숙소 뒤편의 임시막사에서 설교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려고 했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강압으로 보통 사람들이 겪는 힘든 생활에 대한 경험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돌아온 반고은은 아버지와 큰 갈등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정신병원 수용소에 아들을 보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반고은은 아버지와의 말다툼 이후 다시 광산마을로 돌아가 광부 찰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주변 환경과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의 동생 태우는 형에게 그림 그리는 것에 열중하라고 충고했고 형식적인 학교 제도를 싫어하는 반고를 설득해 브뤼셀에 있는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 다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면서 반고은은 해부학, 모델링, 그리고 원근법 등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하느님에게 봉사하기를 원했고 하느님에게 인도하는 화가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어떻게 또 그림을 그리게 됐고 어떤 그림들이 탄생했는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바보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습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자, 이어서 반고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1881년 4월 반고흐는 에텐 외곽 지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여 그곳에서 그림을 계속 그렸고요. 가끔 이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여름 내내 얼마 전 과부가 된 사촌 키보스 스티려코와 걷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녀는 예술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반고흐 어머니의 언니 요하네스 스트리커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반고흐보다 7살이 많았고요. 8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반고흐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으나 그녀는 아니, 절대로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편지를 쓰고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는 램프의 불에 왼손을 갖다 대며 다시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해 1월 말 반고흐는 5살 된 딸을 가진 임신한 매춘부 시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엔은 7월에 아들 윌렘을 낳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반고흐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녀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반고흐는 약 3주간 성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해 여름 처음으로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시엔과는 약 1년 넘게 같이 생활했지만 1883년 가을에 헤어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했으나 시엔은 어려운 살림으로 인해 다시 매춘부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엔의 딸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들은 그녀의 남동생에게 각각 맡겨졌습니다. 후에 아들 윌렘이 12살이 되어 어머니 시엔을 방문했을 때 시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윌렘의 아버지는 20년 전 만났던 화가이며 이름은 반고흐다 라고 말이죠. 누에넨에서 반고흐는 열심히 드로잉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 새 둥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렸고요. 배짜는 사람들의 스케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1884년 가을, 반고흐보다 10살이나 많은 이웃집 딸인 아고 베게만은 종종 그가 그림 그리는 곳을 따라다녔죠. 그녀는 반고흐를 사랑했습니다.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보답하기 위해 반고흐는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두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고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1885년 3월에는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죽었고요. 그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프랑스 파리에서 그의 작품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첫 주요 작품으로 생각되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완성되었고요. 8월에 전시했습니다. 헤이그의 러스 화랑 유리창에 전시된 이 작품은 그림 속의 농부 중 한 명에 의해 고소당했는데 그 이후 마을의 목사는 교구민들에게 반고흐 그림의 모델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반고흐는 그 시기에 몇 가지 정물 시리즈를 그렸는데요. 바로 밀짚 모자와 파이프가 있는 정물과 주전자와 신이 있는 정물입니다. 이 작품들은 테크닉적으로 마스터된 작품들로 여겨지곤 합니다. 두 작품 모두 부드럽고 섬세한 붓터치와 세밀한 색으로 채색된 작품들이죠. 누에넨에 머문 2년 동안 그는 엄청난 드로잉과 수채화를 완성했고요. 거의 200여 점의 유화 작품을 제작했으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색조는 너무 어두워 후에 그의 최고작들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고흐가 테오에게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데 너무 소홀하다고 불평했을 때 테오는 형의 작품이 너무 어둡고 현재 유행하는 인상주의 그림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반고흐의 동생 테오는요. 반고흐의 일생 동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반고흐에게 조력자 겸 가족 겸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1885년 11월 반고흐는 안트워프로 옮겨 조그만 방을 빌렸는데요. 돈이 거의 없어서 가난하게 먹었고 동생 태호가 보내준 돈은 그림 그리는 재료와 모델비로 썼습니다. 빵, 커피, 그리고 담배는 그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이었죠. 1886년 2월 고흐는 태호에게 편지 쓰기를 1885년 5월 이후로 따뜻한 식사를 한 것은 오직 6번 뿐이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트워프에 있는 동안 색채론을 공부해서 그림에 적용했고 미술관의 작품, 특히 루벤스의 작품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민, 코발트, 에메랄드 그린과 같은 색조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죠. 그는 또한 항만에서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 작품을 구입하여 작품의 배경으로 우키요의 양식을 응용했습니다.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가 반고흐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있는데요. 정말 많은 우키요의 작품들을 반고흐가 매입해서 복원하고 전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트워프에서 반고흐는 압생트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의사 카보넬로부터 매독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트워프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파인아트의 입학시험에 매우 높은 성적으로 통과되었고 1886년 1월에 페인팅과 드로잉의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뒤 반고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순순희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혀있다입니다. 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 내 진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저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너와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대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순순히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혀있다 였습니다. 자, 이어서 반고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반고는 1886년 3월 페르난도 코몬의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기 위해 파리로 여행을 갔고요. 몽마르트에 있는 테오의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6월, 그들은 좀 더 비탈진 곳에 큰 아파트로 옮겼고 이 시기에 테오와 편지 왕래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고가 무엇을 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몽마르트의 거리와 파리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파리에 있는 동안 옥기오의 작품을 모아 그의 작업실 벽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백 장의 판화를 모았고 그것은 작품 페레 탕기의 초상화처럼 작품의 배경으로 그려 넣기도 했어요. 파리에 머무는 동안 반고흐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러셀과 자주 만나고 버나드, 영쾌틴, 고흐의 초상화를 그린 툴루즈 로트렉 등과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인상주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1886년에 두 개의 큰 새로운 전시를 열었습니다. 쇠라, 신약,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회는 처음으로 후기 인상주의를 만들었죠. 테오 또한 그의 갤러리에 모네, 시슬리, 드가, 피사로 등 몽마르트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고흐는 아스니에르로 거처를 옮겨 신약과 가까워졌고요. 그의 친구 버나드와 함께 고흐는 전묘주의의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캔버스에서 섞인 색조로 보여지는 작은 점들로 구성하는 기법으로 보색으로 서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과 오렌지색은 나란히 놓았을 때 서로 강조하면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죠. 1887년 11월 테오와 반고흐는 파리에 막 도착한 폴 고갱을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그는 버나드와 안쾌틴, 로트렉 등과 함께 몽마르트의 레스토랑에서 전시회를 계획했죠. 버나드와 안쾌틴은 처음으로 그들의 작품을 팔았고요. 반고흐는 곧 퐁타방 지방으로 출발하는 고갱과 서로 작품을 교환했습니다. 이 전시회가 개최되는 동안 예술과 작가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피사로와 그의 아들 루시엔, 신약 그리고 쇠라 같은 작가들이 참여하며 전시가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 후 1888년 2월 파리의 생활에 지친 반고흐는 이 시기 동안 그린 약 20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로트렉의 추천에 따라 남프랑스의 아를로 떠났습니다. 반고흐는 충분한 휴식을 기대하며 아르레에 도착했죠. 당시 그는 음주와 흡연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1888년 2월에 도착해 호텔 겸 레스토랑인 캐럴에 묵었다가 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달 동안 이국적인 화가 크리스티앙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러나 아를은 이국적이면서도 지저분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의 편지에는 매춘과 음주 등으로 아를이 다른 세계로 보인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고흐는 이곳의 풍경과 햇빛을 선택한 것이죠. 이 시기의 작품은 옐로우, 울트라마린, 모브와 같은 색으로 풍부해져 갔습니다. 아르의 풍경은 그가 배운 방식대로 네덜란드 스타일로 그림 속에서 형성되었고 들판과 같은 길은 평평하게 표현되었으나 색채는 더욱 강렬해졌죠. 아르의 활기찬 색은 그를 흥분시켰고요.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이 시기의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15프랑의 라마르틴의 노란 집에 방을 빌렸습니다. 그 방은 가구도 없이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으나 작업실로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반고의 희망대로 고갱은 아르에서 그들의 우정을 위해 같이 지내기로 결심했는데요. 반고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우체국장인 친구 조셉 룰랭의 충고에 따라 2개의 침대를 샀고 마침내 9월 17일에 드문드문 노인 가구가 있는 방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고갱이 아르에 머물면서 작업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반고은은 노란 집을 장식하는데 매우 열정적이었는데요. 여러 번의 요청 끝에 드디어 10월 고갱이 아르에 도착했습니다. 2 사람은 한 달 동안 같이 그림을 그렸죠. 고갱은 반고의 조상화 해바라기의 화가를 그렸고 몽펠리에로 파브르 미술관에서 쿠르베, 들루크루아의 소장품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곧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술에 관해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했고 반고는 고갱이 그를 버릴 것만 같은 공포감에 점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후 1888년 12월 23일 시리에 빠진 반고는 면도날같이 고갱과 대립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반고는 호텔을 떠나 매춘부촌으로 달아나고 왼쪽 귀를 잘라 휴지에 감싼 다음 레이첼이라는 매춘부에게 건네주면서 이 오브제를 잘 보관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요. 다시는 반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동생 태호가 고갱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형을 방문했습니다. 1889년 1월 다시 노란 집으로 돌아왔으나 환각과 망상으로 병원과 집을 번갈아 다녀야 했습니다. 30명의 마을 사람들은 반고를 빨간 머리의 정신병자라고 부르면서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그의 집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화가 폴 신약이 방문해 반고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이후 반고는 생레미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후 반고의 삶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박효신의 굿바이입니다.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우린 다른 꿈을 찾고 있던 거야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goodbye 함께했던 모든 날이 좋았어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goodbye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효신의 굿바이 였습니다. 자, 이어서 반고흐의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889년 5월 반고흐는 스스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전에 수도원이었던 생래미는 의사가 경영하는 옥수수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동생 태우는 창문에 빗장이 쳐진 방 2개를 마련해 나머지 하나는 작업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고흐가 머무는 동안 클리닉과 그곳의 정원이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었죠. 정말 여기서도 보면요, 동생 태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가 느껴지는데요. 반고흐의 인생과 또 작품 그리는 데 있어서 동생 태호가 정말 크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반고흐는 병원 인테리어를 위해 정신병원의 현관과 같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몇몇 작품은 그의 대표작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을 포함해 소용돌이 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고흐는 감시자와 함께 짧은 산책이 허용되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사이프러스와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의 제한은 그에게 그림 주제에 부족을 가져왔고 그 결과 자신의 초기 작품에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해석하는 작업, 예를 들면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분석해서 모방하거나 그와 비슷한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반고흐는 밀레의 예찬자였고요. 자신의 모방을 음악가가 해석하는 베토벤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1890년 5월 반고흐는 클리닉을 떠나 파리 근교의 오베르의 닥터 가셰 가까이 옮겼습니다. 이곳은 또한 동생 테오와도 가까운 거리였죠. 닥터 가셰는 피사로가 반고흐에게 추천해 주었고 가셰는 몇몇 예술가들을 치료해 준 적이 있으며 자신 또한 아마추어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가셰에 대한 반고흐의 첫인상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6월에 반고흐는 닥터 가셰의 초상화 2점을 유화로 완성했고 세 번째는 그의 유일한 애칭 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닥터 가셰의 세 작품 모두 가셰의 멜랑콜리한 취향을 강조하고 있었죠. 생레미에서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반고흐는 북쪽의 기억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베르에 머물렀던 고흐의 마지막 약 70여일 동안 작품 오베르의 교회와 같이 북쪽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유화 작품이 약 70점이나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나온 반고흐는 1889년 12월 심각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비록 그가 전 인생에 걸쳐 정신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거나 그릴 수 없었고 이것은 능력의 절정에서 예술가의 좌절이 더해진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반고흐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요. 1890년 7월 27일 37살의 나이로 들판으로 걸어가서 권총으로 그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간신히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도착한 동생 태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반 고흐의 생애를 알고 전시회를 보러 가시면요. 아, 이 시기에는 이런 그림을 이래서 그렸었지. 아, 이 시기에는 반 고흐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은 작품을 보시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고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생애를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 중인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가 또 연대기적인 구성으로